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들 제목 한번 살펴보시죠.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대한 직접 대출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향후 시장에 어떤 좀 의미가 될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D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앞글자 D인데요. 근원 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 좀 보시겠고요. 지금 유가가 급락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 정유 회사들입니다. 관련 얘기들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사 한번 보실 텐데요. 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주요 간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증권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용경색, 시장 내에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이게 신용경색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동성은 충분히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돈이 잘 돌지 않는 그런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이 상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병목, 좁은 목, 이 전체 흐름을 막는 이 일정 부분을 타깃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요. 그 정책으로서 증권사에 대한 직접 대출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증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인데요.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증권사, 여신 전문 회사,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사들이나 캐피탈 회사를 말하는데요. 이런 증권사나 여신 전문 회사에 단기적으로 돈이 잘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 못하게 하는 특정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이런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법 80조에 보면 예외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중대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국은행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여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증권사나 여신 전문기관, 캐피탈 회사 등등의 신용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지금 무제한 RP 매입을 통해서 증권사를 비롯한 이금융기관에 사실상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라고 했고요. 어제부터 사실은 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은 또 한 차례의 강력한 대책, 직접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왜 이런 직접 대출을 검토하고 있는지 무제한 RP 매입, 한국판 양적 완화의 발표 이후에도 지금 단기 자금 시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기사 한번 보시죠. 어제 무제한 RP 매입, 그러니까 사실상의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얘기했던 무제한 RP 매입이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들이 원하는 만큼 다 사주겠다, RP를 사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총 5조 2,500억 정도가 자금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증권사를 예를 들면 증권사 한국은행이 있으면 RP 매입 거래를 보면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한국은행에 팔고요. 한국은행은 채권을 사주면서 현금을 해당 증권사에 보내주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줄이 급한 증권사가 돈줄이 말랐다고 하면 많은 채권을 담보로 팔아서 한국은행부터 많은 현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 가져간 현금이 5조 2,500억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10조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했는데 실제로 그 반도 안 되는 물량이 RP 매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증권사들 돈이 급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증권사들은 지금 말씀 누차 드렸다시피 ELS 해지에 따른 옵션 매도에 따른 마진콜 물량으로 단기 자금이 좀 쪼들렸던 상황이고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로 하면서 주로 이제 ABCP라고 하는데요. 단기 CP를 많이 발행해서 만기 상환에 따른 단기적인 유동성 부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증권사는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 근데 한국은행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담보로 맡길 만한 한국은행에 팔 만한 채권 자체, 우량한 채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을 맡기고 자금을 빌리기 불가능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줘라. 라는 방식을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캐피탈 얘기를 한번 보시면 어제 처음으로 이제 채권 안정 펀드 지금 말씀드렸지만 11조 7천억 정도에 이르는 20조죠. 20조에 이르는 증권 안정 펀드가 11조 7천억이고요. 채권 안정 펀드는 20조가 넘어가는
방대한 자금인데 어제 첫날부터 이제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삐걱댔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 얼마에 사줄지, 채권펀드가 채권을 얼마에 사줄지 그 가격을 놓고 좀 이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민간 채권 평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적정 금리를 매일매일 평가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 채권 안정펀드가 채권을 사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팔아야 되는 여신 전문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니들이 채권 시장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인데 왜 더 비싼 가격에 더 싼 가격에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충분한 가격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첫날에 자금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 안정펀드가 첫날부터 좀 삐걱대면서 여신 전문기관들의 단기 자금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맡길 채권이 없어서 자금을 충분히 빌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안겨주겠다라는 방식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CP, 전체적인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단기 채권 CP라고 말씀드렸죠. 이 CP가 지금 올해 한 11조 원 내지 12조 원 정도가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정도 자금은 시장 내에서 충분히 공급이 돼야 이 CP 금리가 위로 치솟지 않고 단기 자금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은 이 자금을 막아주기 위한 한국은행의 직접 대출 또 채권 안정펀드가 얼만큼 원활히 돌아가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일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CP 금리가 언제 꼭지를 찍고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안정을 취할지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 텐데요. 다음 기사는 어제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작년 12월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2월에는 1.1%로 지금 약간 내려갔고요. 3월에는 1.0%까지 내려갔다. 우리가 흔히 한국은행이 지금 그 타겟팅하는 물가 안정 수준이 2%라고 얘기하는데요. 2%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부분은 이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요. 근원 물가는 뭐냐면 매달 물가는 빠르게 변동합니다. 그게 주로 이제 음식료품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가격, 기름값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빠르게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제한 근본적인 수요에 따른 물가 변동을 우리는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요. 근원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실제 0.4%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상승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상승률 자체는 지금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체의 디플레이션 공포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근원 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수요가 줄어들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적어지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겠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총 수요가 왜 줄어드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식을 많이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이라든지 또는 외식 서비스 가격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호텔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숙박 관련 업체들, 여행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숙박 관련 업체들의 요금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제품 가격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간에 보니까 TV 제품 가격이 10%나 지금 폭락을 한 상태고요. 승용차 가격 같은 경우도 2%, 3%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물건을 잘 안 사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총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물가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이 물가 하락세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체적인 총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극심한 디플레이션 공포감이 커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 공포감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자산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특히나 위험자산 같은 경우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물가가 다시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국면, 그 국면은 어떤 국면이 되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서야 수요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위험자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은 물가 상승률을 같이 보면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회사들 얘기입니다. 지금 간밤에 국제유가가 24% 정도 폭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가는 배럴당 한 20달러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극심한 저유가로 인해서 정유회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국내 4사 집계를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700억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제 마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정유사들의 이익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를 우리는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정제 마진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제 마진은 뭐냐면 정유회사들은 원유를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직접 수입을 하죠. 원유를 수입해 와서 그걸 공장에서 가동을 하고요.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데요. 공장에서 휘발유나 각종 이제 그 기름 종류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요. 그걸 물류를 통해서 이동시키고 또 그걸 이제 제품으로 판매하는 석유 제품으로 판매하는 이런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제 마진은 뭐냐면 정유사들의 이익 지표인데요. 제품 가격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비용, 또 공장을 가동하고 물류하는 비용, 이 전체 비용을 뺀 제품 가격에서 원유 수입 비용, 기타 총 비용을 뺀 부분을 우리는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정제 마진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휘발유 제품, 원유를 빌려와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휘발유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수준까지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통상 하락할 때는 원유 가격이 원유 수익 비용이 조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수입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다만 정유 회사들은 이 원유를 중장기 계약을 통해서 미리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원유 가격이 아주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원유 수입 비용은 조금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모든 물류 비용들, 또 공장 가동 비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국제 유가에 따라서 변동이 없는 상태. 반대로 석유 제품 가격은 국제 유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데 석유 제품만 비싸게 팔 수 없죠. 그래서 제품 가격은 아주 크게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불경기 상황이 겹치게 되면 제품의 수요 자체도 동시에 줄어들게 되죠. 잘 안 살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죠. 따라서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유 수입 비용은 조금 줄어들지만 제품 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나면서 정제 마진이 악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정유회사들이 좀 약간 우는 소리를 더해서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 S-오일이라든지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1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닝 쇼크가 1분기 또 2분기 초까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유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다만 국제 유가가 지금 어제 사우디와 또 러시아 간의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안정을 찾고 바닥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 개선 여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뉴스는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지금 엄중한 시기다라는 점에서 실제 감산이 이루어진 뒤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